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요정 임지영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게스트인 똑쟁이입니다. 이렇게 바로 적응하시다니. 금세 잘하네. 자리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아직 공부하는 걸 다행인 걸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다행. 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저희 정연지님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는 약간 좀 뉴욕에서의 대학원 생활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조금 학계의 트렌드 그리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한 에피소드 안에 알차게 담을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 그것도 뉴욕에서 이제 학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랑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것들이 최근에 이 분야에서의 좀 연구 동향? 이런 거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학습 분석학이나 뭐 러닝 사이언스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똑쟁이 연진님께서 그 대학 생활을 공유하시면서 근데 그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연진님이 혹시 그 러닝 사이언스라는 분야, 학습 분석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뭐 좀 쉽고 편한 말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게 다르겠지만 러닝 사이언스는 정말 큰 에듀케이션 한 분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이를 실제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처방을 내리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러닝 사이언스 분야 안에서는 최근에 이제 개인의 학습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개별적인 피드백을 시의적절하게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과 또 의문이 되게 많이 증폭되게 되면서 최근에 학습 분석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학습 분석학은 쉽게 생각하시면 학습이나 뭐 학습 환경을 이해하고 또 최적화하기 위해서 학습자에 관련된 데이터를 측정하고 모으고 분석하고 또 보고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라는 말을 할 때 조금 강조해서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학습 분석학의 꽃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처방을 이어지게 만드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뭐 educational data mining, 뭐 데이터 마이닝이 사실 학습 분석학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많이 혼용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그냥 교육용 데이터를 다루는 게 학습 분석학이다. 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모두 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 그런 세부 분야들이 어떤 데 초점을 두냐에 따라 다른데 학습 분석학은 데이터를 단순히 분석하는데 어떤 최신의 기법을 도입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지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로 학습자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교육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첨언하자면 이제 저도 사실 러닝 사이언스라는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러닝 사이언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러닝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분야가 러닝 사이언시즈예요. 그러니까 사이언시즈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굉장히 융복합적인 분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러닝 사이언스가 어떻게 등장을 했냐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교육적인 어떤 분석을 하고 처방을 내리던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부터 다시 분석을 해서 그러면 그 다시 분석한 걸로 재설계를 하자라고 나아가던 그런 과정에서 그냥 우리가 전통적인 교육학에서 하던 그런 분석 방법과 조금 다른 분석 방법을 좀 도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르게 설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나왔던 것이 이제 러닝 사이언스의 좀 뒷배경이라고 해서 좀 첨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주로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해서 좀 쉽게 얻어진 온라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학습 성과를 예측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퍼주 대학교의 코스 시그널이라고 학생들의 수업 데이터들 그리고 그런 인적 사항들을 가지고 이 학생이 이 수업에서 패스를 할 거다, 페일을 할 거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교통 신호등을 보여준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생들이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이런 애널리틱스가 준 결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학습에 정말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실제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아니면 프로그래머들이 좋은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어떤 학생들이 수업에 패스를 할 것이다, 수업에 페일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들을 하는 결과를 내놓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그분의 업무가 끝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교육공학이나 뭐 이쪽 연구자들은 이걸 학생들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시켜야 되며 이 학생들이 이걸 받아들였을 때 과연 자기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 또 교수자들은 이런 대시보드를 우리가 제공을 했을 때 정말로 잘 이거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대시보드 개발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학생들이나 뭐 교수자의 그런 수업 활동과 관련되어 정보들이 시각화되는 거를 교육용 대시보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용 대시보드를 제공을 했을 때 사실 연구자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은 이걸 제공하면 학생들이 교사들이 정말 잘 활용하겠지. 더 수업에 더 잘 참여할 거고 성적도 더 높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난 이 대시보드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하는 그런 뭐 데이터 리터러시 문제도 생기고 또 지금 내 점수가 우리 반 평균과 비교가 바로 되어서 보여지네. 나는 한참 떨어지는구나. 나는 뭘 해도 안 되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네, 학업 정서에 있어서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또 이거를 실제로 확인을 하고 실제 자기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죠. 최근에는 이런 조금 더 실제적인 연구들을 하는 케이스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런 러닝 애널리틱스들이 온라인에서 얻어지는 로그 데이터나 온라인에서 얻어진 텍스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주로 연구가 되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흔히 가로수등 효과처럼 이게 불빛을 비추는 부분만 계속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빛을 비추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연구가 안 되고 있다 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 멀티모달 애널리틱스라고 다양한 감각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학생들이 실제 수업 공간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심장박동이 어떤지 어떤 아이 컨택을 보여주는지 이런 생체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최근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학습 분석학이 주로 대학 교육에서만 이루어지는 전유물이었다면 K-12로까지 확대가 되어서 어린 학생들에게도 어떻게 학습 분석학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좀 같은 좀 방향성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3년 전부터 이 대시보드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3년 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때는 대시보드 개발, 대시보드 연구라고 하면 대시보드가 얼마나 학습 성과를 높였는가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연구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시보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뭐를 클릭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게 보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그 러닝 어널리틱스라는 분야가 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조금 연관이 돼서 뭐 저희 팀의 연구는 아니지만 저희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 2개가 있는데 한 개는 발표 능력이 부족한 공과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간편하게 발표 연습을 또 기록하고 분석해 줄 수 있는 기구를 개발을 했어요. 하나의 병처럼 이렇게 여기 가만히 있으면 얘를 클릭을 하면 이제 학생들이 발표 연습을 시작하고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거죠. 영상처럼 녹음이 되는데 이제 발표 연습이 끝난 직후에는 자동화된 발표 분석 결과를 이제 문서 형태로 개인의 이메일로 받아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어떤 피드백이 있냐면 톤의 흐름이 어떤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또 얼마나 자주 멈추는지,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멈추는지, 또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또 아이 컨택은 어떤지, 또 다른 걸로 PPT가 얼마나 잘 설계가 되었는지, 글자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본인이 발전시킬 수 있게 간단한 개선 사항들을 텍스트로 적어서 보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네, 이게 되게 재미있어서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되게 쉽고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영상 데이터가 있고요. 보이스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 교수님께서 이거를 이 정도? 이 병 크기 정도로 작게 만드셨어요. 여기서 병이라 하면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음료수병. 그래서 간단한 이런 뭐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사셨고, 그다음에 녹음기를 사셨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컴퓨터, 블랙베리, 블랙베리. 네, 블랙베리를 사셔서 이렇게 설계를 이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연구나 그분이 하시는 모든 연구의 핵심은 실제로 정말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이 될 수 있는지를 초점을 두어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비슷하게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런 팀플을 하는 모양이잖아요. 넷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여기 가운데 또 병이 등장하는데 이 병이 360도 카메라로 저희를 찍어요. 목소리도 녹음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수자와 학생들에게 이게 바로 분석이 되는데, 저희가 팀플을 시작할 때 만약에 버튼을 누르면 녹음과 영상 녹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팀플 피드백 같은 경우는 누가 얼마나 자주 턴을 돌리는지, 또 한 명이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서로의 아이 컨택은 어떠한지, 누가 혹시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이런 생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분석을 하고, 또 이걸 바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 컨택이 있어서 그러면 그 카메라가 실제로 아이 트래킹을 하나요? 네. 그래서 360도 카메라라서 아이 트래킹을 하고, 최근에 이런 파이썬이나 뭐 최근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실 쪽에서 아이 트래킹이나 이런 포지션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그런 패키지를 많이 공개를 했어요, 무료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걸 쓰시고, 그래서 각도랑 이런 거로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핀란드의 랩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있는 작은 공간 안에 카메라를 엄청나게 많이 붙여놓고 영상 분석, 그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보이스 분석을 계속하고, 그게 바로바로 데이터화돼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이루어지는, 그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핫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되게 이렇게 소개를 들으니까 전통적인 교육을 연구하던 사람들의 장면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교육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구를 하는 교수님도 컴퓨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학습자들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학을 되게 확고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생체 데이터들이 기존에 많이 분석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선 시행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보통 랩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연구실 안에서만 측정이 되고 분석이 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것과 정말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연구를 하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걸 개발해야 된다 하는 그 철학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리고 이 방금 말해준 사례가 되게 재밌는 지점 중에 하나는, 기존의 생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들을 보면 생체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자가 분석하는 이런 식의 방식이었는데, 지금 똑쟁이 연진님께서 설명해준 이 사례를 보면 지금 분석하는 시스템 자체도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분석을 실제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바로 그것을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를 바로 보내준다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석하는 이것 자체를 자동화했다는 지점도 되게 정말 최신 새로운
방식의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러닝 사이언시즈가 융복합 분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좀 아까도 이제 성혜님께서 기존의 교육공학자들이 하던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고, 이제 톡쟁이 연지님도 뭐 컴퓨터 사이언스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분야에 계신 분들 백그라운드를 보면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교육학, 컴퓨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사회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인지심리학 이런 쪽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입지가 점점 우뚝하냐. 근데 또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교육공학이라는 일종의 분야가 되게 커지고 있는 거고 맞아요. 또 같이 협업을 해서 나오는 그 시너지가 되게 엄청나요. 음. 또 서로 각자가 가진 역량이 너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교육을 본다? 학습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본다는 점에서 조금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정의하는 학습이라는 것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해가. 그러면 이제 연지님이 하고 있는 연구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트렌드 그리고 이제 인접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들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연지님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습 분석학 기법을 적용해서 대학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을 분석하고 또 이에서 멈추지 않고 이런 결과를 학습자들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학습 과정을 설계하는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들은 크게 2개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 우선 모든 연구들은 대학 교육 기반이고요. 학습 분석학이라는 일종의 기법을 적용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NIU에 치과대학 학생들이 매해 2번씩 정말 다양한 성찰 저널을 온라인에 게재를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덴티스트로서, 치과 의사로서 어떤 발전을 이루었고 또 어떤 점들을 보완을 해야 하며 윤리적인 의식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등 총 그런 종류가 한 10개 정도가 돼요. 되게 많은 양의 성찰 저널을 매해 2번씩 제출을 하고 졸업 때까지 제출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사실 보통 연구 주제를 생각을 하고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지 또 사실 연구라고 했지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데이터를 놓고 이 학생들이 성찰 저널을 쓰도록 요구는 되고 있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성찰을 하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치과대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을 치과 의사의 직업으로서 평생 성찰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학생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성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받고 또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연구자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본인들의 뭐 학술적이나 뭐 전문적인 이런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뭐 변하긴 하는지 등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치과대학 학생들은 기존의 다른 대학 교육 학생들과는 다르게 당연히 뭐 분석적인 사고나 기술적인 사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필링을 얼마나 표출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얼마나 수용하고 인정하는지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크게 이렇게 한 6가지, 7가지 정도의 기준을 두고 학생들의 각각의 성찰 저널에서 이 요소들이 일어나는지 혹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 자동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얘기는 분류 예측 모형 적용을 해서 실제로 이 성찰 저널에 텍스트를 넣었을 때 결과에서 성찰 저널은 A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없다. B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없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각각의 성찰 저널에서 얼마나 잘 성찰을 하고 있는지 한 3단계 정도로 딥하게 하고 있는지 얕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교수자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걸 진행을 1차적으로 했었고 또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에 대한 이런 인식과 태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 왜냐하면 1년차 때부터 4년차 때까지 하기 때문에 변화한다면 어떠한 시점에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두고 저 같은 경우는 학습자들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런 텍스트에서 일어나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의 단어를 성찰 저널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이제 한 단어가 아니라 2단어로 이렇게
단위를 변경했을 때 그 두 단어들끼리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 또 그 네트워크들이 어떤 일종의 개념을 보여줄 수 있는지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한 가지는 뭐 학생들의 이런 프로페셔널 아이덴티티가 라는 큰 개념이 해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서브섹션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 기존에 했던 뭐 성찰 일지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 인식이 신뢰성 있게 다면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가라는 1차적인 연구를 가지고 이제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개발된 모형을 토대로 학생들이 실제로 이런 어떤 종류의 피드백이 필요하며 또 내가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대시보드의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대시보드 하면 나는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뭐 R이나 파이썬 이용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패키지가 많아요.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RStudio에 플렉스 대시보드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뭐 구글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정말 간단한 나만의 대시보드를 쉽게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플렉스 대시보드랑 요즘에 샤이니 대시보드도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아니 근데 저는 플렉스는 안 써봤고 샤이니만 써봤는데 이거는 한 2시간 정도 책만 보고 그냥 다 나와 있어요. 명령어가. 아니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만들 순 없지만 그 명령어를 따라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감은 되게 쉽게 잡을 수 있어요. 플렉스 대시보드가 샤이니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샤이니의 정말 심플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기능의 제한은 있지만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RStudio랑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일반인으로서 이해하자면 예전에 컴퓨터 윈도우 나오기 전에 도스 같은 거 많이 썼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명령을 자기가 직접 입력해서 뭐 컴퓨터 프로그램 뭐 불러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통계 분석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직접 명령을 입력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PSS라든가 SAS SPSS, 사스도 다 모르실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통계를 분석해주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보통 유료인 경우가 많은데 RStudio 같은 경우는 R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기반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쉽고 또 통계 분석뿐만이 아니라 시각화를 이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막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거 배우는 분들 많아지면서 파이썬, R 이런 거 되게 많이 배우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텍스트 코딩인데도 불구하고 쉬운 이유는 이 텍스트로 이미 다 명령어를 다 써져 있어서 약간 불러오기 방식으로 코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 텍스트 코딩을 사람들이 아주 어려워하지만 이게 텍스트 기반이어서 사실 인터페이스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뭐야 이거 나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거의 웬만한 명령어들이 다 작성되어 있고 계속 불러오기 방식으로 얘를 쌓아서 만드는 거라서 사실 굉장히 비주얼 베이스의 그 코딩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 이렇게 듣다 보니 또 그 유학생 생각하는 입장에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박사과정 중에서 되게 중요한 역량 중에 또 하나가 새로운 분석 기법이라던가 새로운 연구 기법 같은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활동하고 계신 연구실에서 나는 이거는 한국에서 배운 거랑 전혀 다른 새로운 기법을 배웠다, 막 그런 걸 적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나요?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RStudio를 제대로 연구해서 활용하는 분들을 많이 못 봤었어요. 교육공학 분야에서. 그래서 저는 RStudio를 쓰는 방법을 배우는데 좀 애를 먹었었고요. 뭐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그걸 정말 자유자재로 다루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었고, 또 파이썬 같은 경우도 지금 필요로 해서 배웠는데 당연히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높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R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두 개의 프로그램에서 너무 겹치는 거를 제가 헷갈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냥 하나로 이제 통일을 해야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또 근데 오히려 지금은 뭐 제가 과거에는 뭐 SPSS나 SAS와 같은 프로그램들에 대해 별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는 너무 학습자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클릭을 해서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방향만 맞으면 쉽게 얻는 게 뭐가 문제가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쉽게 그렇게 꼭 굳이 본인이 코드를 다 짜지 않고 소프트웨어들 아니면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웨카라고 머신러닝에서 주로 예측 모형이나 아니면 분류 모형을 개발하는 게 하나의 큰 분야인데 그것만 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무료고 쉽게 그리고 안정성 있게 다양한 예측 기법들을 한꺼번에 모델을 비교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뭐 웨카라든가 아니면 오렌지 3라고 이것도 좀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는 건데 데이터 분석해주고 이걸 시각화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무료 프로그램들을 저는 되게 많이 접하고 괜찮으면 그냥 바로 써요.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진입장벽을 스스로 많이 낮춘 것 같아요. 이게 괜찮으면 그냥 써봐야지 하는 게 좀 커졌어요. 요즘에도 저희 대학원에서는 R을 대학원생들한테 배우게 하려는 시도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점점 더 공부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일찍 졸업해서 다행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재밌는데 또 다른 연구들 진행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아마 제 박사 논문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저희가 어떤 수업에서 보통 수업을 할 때 특히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정말 토론 100%인 수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토론에 얼마나 잘 참여하는지에 따라 이 온라인 강의의 점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러한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님과 만났을 때 이 교수님은 학생들이 본인의 토론 참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학습자들에게 이런 토론 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퀄리티가 뭘까? 뭐 자주? 언제 참여하는 게 중요한가?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중요한가? 누구와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가? 이런 답장을 얼마나 많이 받는 게 중요한가?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 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퀄리티가 뭘까?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계를 하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언제 내가 토론에 참여한다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면 이걸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지? 하는 그런 재밌는 이런 파일럿 테스트들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HTML 그런 간단한 한 2장 정도의 파일로 학생들에게 매주 자기의 전주 학습 토론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피드백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보고 피드백을 제공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그 학생들의 반응을 적을 수 있는 칸들을 줬는데 대답을 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의외로 그런 데이터들을 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이미 참여도 하고 있는데 이걸 더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주로 보통 그런 학업 정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거가 많았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게 학생들이 이러한 피드백에 대한 리터러시가 되게 서로 다르고 또 데이터 리터러시랑 또 다르게 피드백 리터러시는 이제 피드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이거에 대해 자신의 학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인데 이런 학습 분석학의 이런 애널리틱스를 기반으로 한 피드백이 실제로 많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주로 뭐 아시겠지만 교수님이 나에게 피드백을 주셨다 하면 잘했습니다. 뭐 내용이 좋습니다. 이런 텍스트들이라든가 뭐 간단 아니면 점수 자체도 피드백이 되죠. 90점. 네, 근데 뭐 애널리틱스 베이스면 이런 하나의 데이터가 정말 보고서의 문서처럼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봤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본인의 피드백 리터러시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학생들이 정말 피드백을 고마워하며 이거를 자신의 학습에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를 하시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게 박사학위 논문이고 아마 실험 연구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학습 분석학 1차 트렌드가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을 해서 예측을 하고 결과를 분류를 하는 데서 멈췄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했다. 라면 지금은 이제 그 분석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막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피드백, 뭐 애널리틱스 기반으로 한 피드백이 사실 쉽게 얘기하면 대시보드가 하나의 형태거든요. 근데 대시보드도 기존에는 설계나 개발이 정말 많이 연구가 되어 왔어요. 예를 들면 어떤 요소들이 설계에 중요하더라. 어떤 요소, 누가 개발을 해야 된다더라면
이 대시보드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에 사용을 해를 그냥 하나의 실험처럼 몇 번 해보지 제대로 본 연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에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 대시보드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온 연구와 너무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근데 특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알아서 쓰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던 그런 것 없이 그냥 바로 적용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신경 쓰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 나가야 돼서요. 저 나가야 시간이 이렇게 되네. 된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시간 아니 진짜 빨리 그래서 가네. 정말 이럴 줄 알았어 저는. 알았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아쉬운 순간에 또 마무리를 해야 또 다음번에 우리가 또 연지님 한국 오시면 또 냉큼 붙잡아 가지고 더 구체적인 얘기를 더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다룬 것 같고요. 조금 아쉽지만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연지 마지막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끝내도 돼요? 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진정한 미래 교육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민 하트 민. 팔로우 민. 많은 후기 부탁드립니다.